어머니, 정말 공평하게 나누셨습니까? 팔순잔치 단상 위에서 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80명의 하객이 일제히 저를 쳐다봤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백호법무법인 공증 유언장. 전 재산을 막내 아들 이정수에게. 시어머니 박춘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막내 며느리 한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30년을 모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병원 모시고 명절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하객들이 수군거렸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멈출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는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진실이었어요. 이 이야기는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1994년 5월 저는 이정훈과 결혼했습니다. 백호호텔 연회장에서 올린 작은 결혼식이었어요. 시어머니 박춘자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수경아, 우리 정훈이 잘 부탁해. 착한 며느리가 되거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네, 어머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날 시어머니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미소를 믿었어요. 30년이 지나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그건 미소가 아니라 안도였다는 걸요. 장남에게 순한 며느리가 들어왔다는. 결혼 다음 날부터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는 일찍 일어나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보다 늦게 일어나면 안 되지. 그 말씀을 평생 지켰어요. 3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아침 6시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저는 이미 상을 다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국이 짜네. 첫 아침 식사 때 들은 말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국을 다시 끓였어요. 이번엔 싱겁네. 그 다음 날도 똑같았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만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시어머니는 건강이 좋지 않으셨습니다. 당뇨에 고혈압, 무릎 관절까지. 일주일에 3번은 백호병원에 가셨어요. 수경아, 오늘 병원 가야 해. 매번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남편 정우는 회사 일이 바빴고, 차남 정민이는 멀리 살았고, 막내 정수는 어머니가 아꼈어요. 막내는 바쁜데 뭐하러 불러. 수경이가 있잖아. 저는 대답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2시간, 진료 10분, 약 타는데 1시간. 집에 돌아오면 오후 3시였어요. 그런 날이 일주일에 3번. 한 달이면 12번. 30년이면 4,320번이었습니다.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대신 들은 말은 이런 거였습니다. 야, 수경아. 물 좀. 야, 수경아. 약 어디 뒀어? 수경아, 발 좀 주물러줘. 이름도 제대로 불러주지 않았어요. 그냥 야였습니다. 30년 동안요. 명절은 더 힘들었습니다. 설날이면 제사상을 혼자 차렸어요. 시할아버지 제사, 시할머니 제사, 큰아버님 제사. 백호시장에 새벽 4시에 나가서 장을 보고 오전 내내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전 20가지, 나물 10가지, 탕 3가지. 수경아, 전이 너무 두꺼워. 다시 붙여. 시어머니는 제사상을 보며 고개를 저으셨어요. 네, 어머니.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이 기름에 데어도 참았어요. 차남 며느리 윤희는 설거지만 했습니다. 막내 며느리 한미영은 아예 오지도 않았어요. 미영이는 몸이 약해서 수경이가 좀 해줘. 시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약한 사람이 명품 가방을 들고 백화점을 돌아다니는 건 괜찮았나 봐요. 추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송편 200개를 혼자 빚었어요. 밤새 빚고 새벽에 쪄내고 아침이면 상에 올렸습니다. 송편 크기가 들쑥날쑥하네. 시어머니는 송편 하나를 집어들고 고개를 저으셨어요. 다음엔 더 신경 쓸게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잘했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 정우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고생이 많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30년을 참으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라고. 그런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2015년 시어머니가 넘어져서 다리를 다치셨어요. 석 달간 입원하셨는데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 6시에 집에서 출발해서 병원에서 세수시켜드리고 식사 도와드리고 몸을 닦아드렸어요. 오후 2시에 집에 돌아와서 저녁 준비하고 다시 병원 가서 저녁 식사 도와드리고 밤 9시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석 달간 그렇게 했어요. 퇴원하는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이가 과일 많이 사왔더라. 효녀야, 효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며느리 한미영은 석 달 동안 병문안을 딱 2번 왔어요. 올 때마다 비싼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죠. 저는 석 달간 매일 갔지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2018년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 3일 동안 저는 상주복을 입고 조문객을 맞았어요. 시어머니는 슬픔에 잠겨 아무것도 못하셨고 남편과 형제들은 손님 응대에 바빴습니다. 제가 했어요. 조문객 음식 준비, 식사 챙기기, 빈소 정리. 3일 동안 잠을 2시간씩 잤습니다. 장례가 끝난 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미영이가 화환을 제일 크게 보냈더라. 효녀야.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3일 동안 빈소를 지키고 조문객 200명을 먹이고 한숨도 못 잔 저에게 돌아온 말이 그거였어요. 그날 밤 남편이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슬퍼서 그래. 이해해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들은 말이었거든요. 조금만 참아. 이해해줘. 언제까지 참아야 하냐고 묻고 싶었어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대답은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2020년 시어머니 팔순이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새 아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으면 재산은 너희 셋이 공평하게 나눠 가져라. 알았지? 네, 어머니. 새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들었어요. 공평하게. 그 말을 믿었습니다. 30년을 헌신했으니 최소한 무시당하지는 않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몰랐던 게 있었어요. 2024년 9월 추석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백호시장에 갔어요. 제사 음식 재료를 사고 집에 돌아와서 부엌에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막내 며느리 한미영이 옆에 앉아서 과일을 깎아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입에 정말 달아요. 백화점에서 샀어요. 그래, 미영이가 효녀야.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제사상 준비가 끝났습니다. 수경아, 전 색깔이 고르지 않네. 시어머니가 상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붙이겠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한미영이 화장실에 간다고 했어요. 거실 소파에 명품 가방을 놓고요. 가방 지퍼가 열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칠 생각이었어요. 남의 가방을 뒤지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흰 봉투 끝이 보였습니다. 백호법무법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법무법인이라니. 저는 주위를 둘러봤어요. 시어머니는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고 남편은 아직 안 왔고 한미영은 화장실에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저는 그 봉투를 꺼냈습니다. 봉투 안에 서류가 들어 있었어요. 공증 유언장. 첫 장 상단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읽었어요. 유언자 박춘자는 본인의 전 재산을 아래와 같이 처분한다. 제1조 서울 강남구 백호 아파트 101동 1501호는 이정수에게 증여한다. 제2조 서울 서초구 백호 아파트 203동 801호는 이정수에게 증여한다. 제3조 경기도 성남시 백호빌라 전체는 이정수에게 증여한다. 제4조 백호은행 예금 계좌 전액은 이정수에게 증여한다. 2024년 7월 15일 유언자 박춘자인. 손에서 서류가 떨어질 뻔했어요. 전 재산 전부 막내에게. 저는 서류를 다시 봤습니다. 강남 아파트 시세 8억, 서초 아파트 시세 9억, 성남 빌라 시세 6억, 예금은 최소 5억은 될 거예요. 총 28억. 아니, 예금이 더 많을 수도 있으니까 30억은 넘을 겁니다. 그걸 전부 막내에게.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2020년에 새 아들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도 부엌에서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뭡니까? 저는 서류 뒷장을 넘겼습니다. 본 유언장은 백호법무법인에서 2024년 7월 15일 공증하였으며 유언자의 자필 서명과 인감이 날인되어 법적 효력을 가진다. 7월 15일 석 달 전이었어요. 제가 시어머니를 모시고 병원 갔던 날이었습니다. 그날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수경아, 오늘은 혼자 갈 테니까 너는 집에서 쉬어. 3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혼자 병원 가시겠다고 하신 게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시어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하셔서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병원이 아니라 법무법인에 가셨던 거였습니다. 막내 며느리 한미영과 함께. 눈물이 핑 돌았어요. 30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밥 짓고 병원 모시고 명절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한 번도 고마워를 들어본 적 없는 30년. 그 30년이 한 장의 서류로 무너졌습니다. 수경아, 뭐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얼른 서류를 봉투에 넣고 가방에 다시 넣었습니다. 네, 어머니. 지금 갑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연습했거든요. 감정을 숨기는 걸요. 부엌으로 돌아와서 전을 부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기름이 튀어서 손등에 닿았는데도 아픈 줄 몰랐어요. 머릿속이 하였거든요. 오후 3시 제사가 끝났습니다. 차남 식구들이 왔다가 갔고 막내 식구들도 인사만 하고 갔어요. 어머니, 저희는 약속이 있어서요. 먼저 갈게요. 한미영이 명품 가방을 들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미영아. 조심해서 가거라. 오늘 과일 고마웠어. 별 말씀을요, 어머니. 한미영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30억을 받을 사람은 과일 하나 사오고 가는데 30년을 모신 사람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밤 10시 설거지를 다 끝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주무시고 계셨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남편 정훈이 옆에 앉았어요. 여보, 오늘도 고생했어. 명절마다 미안해. 저는 남편을 봤습니다. 당신도 알고 있었어요? 뭘? 유언장이요. 전 재산을 막내한테 준다는 거.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어?
그럼 알고 있었군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미친 듯이 웃음이 나왔어요. 언제부터 알았어요? 여보, 그게 대답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한 달 전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막내가 사업 실패해서 어려우니까 좀 도와주고 싶다고. 그래서요? 어머니 뜻이니까 따라야지. 어떻게? 저는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것도, 매주 병원 가는 것도,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는 것도 다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뜻이니까. 30년은요? 뭐, 제가 30년 동안 모신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보,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어머니가 널 얼마나 좋아하는데. 좋아한다고요. 30년 동안 이름도 제대로 안 불러주고 고맙다는 말 한 번 안 해주고 막내 며느리만 챙기던 사람이 저를 좋아한다고요. 당신은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니한테 어떻게 말을 해? 그리고 정수가 진짜 어려워. 사업 망해서 빚이 5억이래. 그래서 30억을 주는 거예요? 여보, 목소리 좀 낮춰. 어머니 깨시겠어.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목소리 낮추고 참고 이해하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일어났어요. 어디가? 산책하고 올게요. 밖으로 나왔습니다. 9월 밤 공기가 차가웠어요. 저는 한강 둔치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밖에서 울었습니다. 집에서는 울 수가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보시면 안 되니까. 남편이 보면 왜 그래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1시간 동안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 울었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고. 30년을 바친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날 순 없다고. 저는 그날부터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는 녹음이었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녹음 기능이 있잖아요. 저는 아들 준호에게 물어봤습니다. 준호야, 엄마 휴대폰으로 녹음하는 거 어떻게 해? 엄마, 왜 갑자기 녹음을? 그냥 궁금해서. 준호가 알려줬어요. 저는 그날부터 시어머니 방 근처에 휴대폰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꽃병 뒤에, 책장 사이에, 서랍 위에. 시어머니는 눈치채지 못하셨어요. 일주일 후 막내 아들 이정수가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왔습니다. 오냐, 정수야. 어서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달랐어요. 막내한테만 쓰는 그 부드러운 목소리.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휴대폰은 이미 시어머니 방 책장 뒤에 숨겨놨어요. 녹음 버튼을 누르고요. 어머니, 유언장은 잘 보관하고 계시죠? 정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럼 금고에 넣어뒀어. 너만 알고 있어. 형들은 모르죠? 정훈이는 알아. 한 달 전에 말했어. 정민이는 모르고. 형수는요? 수경이? 그 애가 뭘 알겠어. 30년 동안 시키는 대로만 하던 애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손에 쥔 찻잔이 떨렸습니다. 어머니, 형수가 알면 난리 날 텐데요. 괜찮아. 수경이는 말도 못해. 원래 그런 애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조심하세요. 걱정 마. 팔순잔치 끝나고 바로 명예 이전하면 돼. 그때는 이미 늦었지.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저는 부엌 싱크대를 붙잡고 서 있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찻잔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경아, 차 아직 안 나와?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네, 지금 갑니다. 저는 차를 들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연습했거든요. 어머니, 차 여기 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는 받아드시면서 막내와 계속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없는 사람처럼요. 30분 후 정수가 돌아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서 휴대폰을 회수했어요. 1시간 32분이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어폰을 끼고 녹음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옆방에서 자고 있을 때요. 녹음을 들으면서 메모했어요. 30년 동안 시키는 대로만 하더네. 말도 못해. 원래 그러네. 팔순잔치 끝나고 바로 명예 이전.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2주 후 또 다른 증거를 찾았습니다. 막내 며느리 한미영이 시어머니를 찾아왔어요. 저는 부엌에서 과일을 깎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요. 서류 준비 다 됐대요. 한미영의 목소리였어요. 그래, 빨리 진행하자. 팔순잔치 전에 다 정리해야 해. 어머니, 형님들이 알면 어떡해요? 괜찮아. 어차피 내 재산이야. 내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건데 뭐가 문제야. 그래도 형수님이. 수경이? 그 애는 아무 말도 못해. 30년 동안 한 번도 대든 적 없어. 저는 과일 칼을 쥔 손을 멈췄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내 새끼잖아. 당연한 거지. 새끼. 장남 며느리로 30년을 산 저는 새끼가 아니었나 봐요. 저는 과일을 접시에 담아서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과일 여기 있습니다. 그래. 시어머니는 받아드시면서 한미영과 계속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휴대폰 메모장에 적었어요. 2024년 10월 8일. 시어머니와 한미영 대화. 팔순잔치 전명의 이전 계획 확인. 날짜, 시간, 내용. 전부 기록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백호은행에 갔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통장 관리를 제가 했거든요. 30년 동안 병원비도 제가 찾아드리고 용돈도 제가 드렸으니까요. 통장 거래 내역을 출력했어요. 2024년 7월부터 계좌 이동이 있었습니다. 정기예금 3억 원 해지, 2억 원을 막내 이정수 계좌로 이체, 5천만 원을 한미영 계좌로 이체, 그 다음 달에도 1억 원을 정수 계좌로 이체했어요. 저는 그 내역을 전부 출력했습니다. A4 용지 12장이 나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숨겼습니다. 제 옷장 깊숙한 곳에요. 시어머니는 제 방에 들어오지 않으셨거든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표정을 관리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시어머니께 인사드리고 밥 짓고 병원 모시고 30년 동안 하던 대로요. 하지만 밤에는 달랐습니다. 남편이 잠들면 저는 거실로 나가서 소파에 앉았어요. 그리고 수집한 증거들을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 5개, 계좌 이체 내역 12장, 부동산 명의 이전 준비 문자 메시지 스크린샷 8장, 전부 있었어요. 어느 날 밤 저는 증거 파일을 보다가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울었어요. 30년. 제가 바친 30년이 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살았을까? 혼잣말이 나왔어요. 왜 한 번도 싫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남편이 깰까봐.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참고, 삼키고, 표정 관리하고.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면서 다짐했어요. 팔순잔치 날,
모든 걸 끝내겠다고 30년의 거짓말을 80명의 하객 앞에서요. 11월 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경아, 팔순잔치 날짜 잡았어. 12월 15일이야. 네, 어머니. 백호호텔 연회장 예약했어. 하객은 80명 정도 올 거야. 알겠습니다. 음식 준비 잘 좀 해. 창피하면 안 돼. 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지 않으셨어요. 3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쳐다보지 않으셨죠.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12월 15일. 그날은 제가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볼 테니까요. 80명의 하객 앞에서 저는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를 쳤습니다. D-40, 40일 후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날 밤 남편이 물었어요. 여보, 요즘 표정이 이상해. 무슨 일 있어? 아니요, 아무 일도 없어요. 그래. 근데 웃지를 않네. 피곤해서 그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40일 후면 이 사람도 알게 되겠죠.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참고 살았는지, 제가 왜 웃지 않는지, 그리고 왜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지. 팔순잔치 날짜가 잡혔습니다. 12월 14일 팔순잔치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백호호텔 연회장 예약은 되어 있었지만 집에서 준비해 가야 할 게 많았습니다. 시어머니 사진 액자, 가족 앨범, 꽃 장식, 답례품. 저는 하나하나 체크하며 박스에 담았어요. 오전 7시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수경아, 준비 다 했어? 네, 어머니. 지금 정리 중입니다. 내일 실수하면 안 돼. 하객이 80명이 나와. 창피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30년 동안 들어온 말이었어요. 창피하면 안 돼. 실수하지 마. 한 번도 고생한 애 또는 고맙다는 아니었죠. 오전 10시 막내 아들 정수와 한미영이 왔습니다. 어머니, 내일 축하드립니다. 정수가 꽃다발을 들고 웃었어요. 그래, 고맙다. 우리 막내. 시어머니는 막내를 끌어안으셨습니다. 한미영은 명품 가방을 들고 소파에 앉았어요. 형수님, 준비 많으시죠?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입으로만 한 말이었습니다. 괜찮아요. 거의 다 됐어요. 저는 대답하고 다시 짐을 정리했어요. 한미영은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후 1시 차남 정민이와 며느리 윤희가 왔어요. 형수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윤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고마워요. 둘이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내일 연회장에서 대접할 떡과 과일, 다식을 포장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와 새 아들 한미영이 앉아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내일 축사는 제가 할까요? 차남 정민이가 물었습니다. 아니, 정수가 해. 네. 왜 막내가요? 막내가 제일 말을 잘하잖아. 정민이는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떡을 포장했습니다. 손이 기계적으로 움직였어요. 30년 동안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오후 4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박스 12개가 현관에 쌓여 있었어요. 수경아, 내일 아침 일찍 호텔 가서 세팅해야 해. 알았지? 네, 어머니. 음식 세팅도 확인하고, 꽃 장식도 확인하고, 하객 명단도 챙기고, 네. 그리고 옷 단정하게 입어. 며느리가 흐트러지면 우리 집안 망신이야. 알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대답을 듣고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현관에 쌓인 박스를 보며 서 있었습니다. 30년. 이 모든 게 내일 끝납니다. 오후 6시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상을 차려서 거실로 날랐어요. 시어머니, 새 아들, 두 며느리가 둘러앉았습니다. 어머니, 내일 정말 축하드립니다. 장남 정훈이 말했어요. 그래, 고맙다. 너희들 덕분에 팔순까지 살았구나. 어머니, 건강하게 100살까지 사세요. 정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고맙다. 우리 막내.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식사는 제 몫이 없었거든요. 30년 동안 늘 그랬어요. 시어머니와 가족들이 먼저 드시고 저는 나중에 남은 걸 먹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거실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내일 하객 중에 백호그룹 회장님도 오시죠? 정수가 물었어요. 그럼 와. 내 아버지 친구분이셔. 와, 대단하시다. 정수야, 너 내일 인사 잘해야 해. 사업에 도움 될 거야. 네, 어머니. 저는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사업. 5억 빚을 지고도 또 사업을 하려는 모양이에요. 30억을 받고요. 저는 설거지를 마저 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어요. 내일까지만 참으면 됩니다. 오후 8시 손님들이 다 돌아갔어요.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가시고 남편 정우는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옷장 깊숙한 곳에서 파일을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된 USB, 은행 거래 내역 서류, 공증 유언장 사본, 부동산 명의 이전 준비 서류, 전부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검은색 서류 가방에 넣었습니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요. 손이 떨렸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각오였어요. 30년간 참았던 모든 것, 내일 쏟아내겠다고 80명의 하객 앞에서 가방을 닫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낯설었어요. 눈이 달랐습니다. 30년 동안 고개를 숙이고 살았던 사람의 눈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똑바로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옷장 깊숙이 숨겼어요. 내일 아침 호텔에 갈 때 가져갈 겁니다. 밤 11시 남편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벌써 자? 아니요, 아직이요. 내일 큰일인데 긴장되지? 저는 남편을 봤어요. 네, 긴장돼요. 어머니가 내일 기뻐하시겠어. 수경이 내가 준비 다 했잖아. 그러게요. 남편은 제 대답을 듣고 누웠습니다. 금방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으로 내일을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오전 9시 호텔 도착. 오전 10시 세팅 완료. 오후 12시 하객 입장. 오후 1시 축사 순서. 그때 제가 단상에 올라갑니다. 마이크를 잡고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고 진실을 말하는 겁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무서웠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30년을 참았으니까요. 이제는 말할 때가 됐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일어나서 거실로 나갔어요. 현관에 쌓인 박스 12개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제 가방도 챙겼습니다. 검은색 서류 가방. 안에는 30년의 증거가 들어 있었어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시계를 봤습니다. 7시간 후면 출발합니다. 12시간 후면 모든 게 드러나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짐했어요. 이수경, 절대 물러서지 마. 30년 동안 참았잖아. 이제는 말할 차례야. 새벽 4시 저는 방으로 돌아가서 옷을 챙겼습니다. 검은색 정장. 30년 동안 시어머니 행사 때마다 입던 옷이에요. 하지만 오늘은 다를 겁니다. 이 옷을 입고 진실을 말할 테니까요.
새벽 5시 남편이 일어났습니다. 여보, 벌써 일어났어? 네, 준비해야죠. 그래, 오늘 고생 많을 텐데. 미안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달라진 건 없었어요. 오전 6시 시어머니가 일어나셨습니다. 수경아, 준비됐어? 네, 어머니. 그럼 출발하자. 호텔 가서 세팅해야지. 네. 저는 현관에 쌓인 박스를 차에 실었어요. 그리고 제 검은색 서류 가방도 조용히 트렁크에 넣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지 못하셨어요. 오전 7시 출발했습니다. 백호 호텔까지 30분 거리였어요. 차 안에서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수경아, 오늘 실수하지 마. 알았지? 네, 어머니. 하객들 앞에서 우리 집안 망신시키면 안 돼. 알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오후가 되면 고개를 들 겁니다. 80명의 하객이 모였습니다. 오전 9시 백호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대연회장 입구에 박춘자 여사 팔순 축하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저는 박스 12개를 들고 연회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검은색 서류 가방도 조용히 가져왔어요. 무대 뒤편 준비실 의자 밑에 숨겨놨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게요. 오전 10시 세팅을 시작했어요. 테이블마다 꽃 장식을 놓고 답례품을 배치하고 시어머니 사진 액자를 무대 중앙에 세웠습니다. 80세 생신을 맞는 박춘자. 그 아래 효심 깊은 세 아들과 며느리들의 축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문구를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효심 깊은 며느리라고요. 30년을 모시고도 한 푼도 받지 못하는 며느리를요. 오전 11시 호텔 직원들이 음식을 세팅했어요. 저는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테이블 접시 하나 부족해요. 네, 바로 가져오겠습니다. 30년 동안 했던 일이었어요. 확인하고 지시하고 완벽하게 만드는 일.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오늘은 제가 무대 위에서 말할 차례니까요. 정오, 하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 아버지의 친구분들, 친척들. 80명이 연회장을 가득 채웠어요. 축하합니다. 팔순을 맞으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시어머니는 한복을 입고 입구에서 인사를 받으셨어요. 연한 보라색 한복에 금실 자수가 놓인 옷이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전에 백화점에서 골라드린 거예요. 막내 며느리 한미영은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시어머니 옆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공처럼요.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뒤에서 하객들을 안내했어요. 30년 동안 그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닙니다. 오후 12시 30분 식사가 시작되었어요. 호텔에서 준비한 한정식이 나왔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춘자 씨, 복 많으시네요. 아드님들이 다 효자시고. 그럼요, 특히 막내가 효자예요. 시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무대 뒤편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제 가방을 확인했습니다.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30분 후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오후 1시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존경하는 하객 여러분, 이제 축사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먼저 장남 이정훈 씨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남편이 무대에 올랐어요. 어머니, 팔순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삼형제를 키워주시고. 평범한 축사였습니다. 5분 후 남편이 내려왔어요. 다음은 차남 이정민 씨의 축사입니다. 정민이가 올라가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어머니의 사랑으로 저희가 자랐습니다.
또 5분이 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막내 이정수 씨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정수가 무대에 올랐어요. 웃으며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팔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막내로 태어나서 정수의 축사가 이어졌어요. 저는 무대 뒤편에서 가방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수의 축사가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어요. 사회자가 다시 마이크를 잡으려는 순간 저는 무대로 걸어 나갔습니다. 하객 80명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어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기, 지금은... 잠시만요. 저는 사회자에게서 마이크를 받았어요. 그리고 단상 위에 섰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보였어요. 첫 번째 테이블에 앉아 계셨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남편 정훈이 일어서려 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말을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남 며느리 이수경입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어요. 30년 동안 준비한 순간이었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흰색 봉투, 백호법무법인 공증 유언장이라고 적힌. 어머니께서는 평생 말씀하셨습니다. 재산은 새 아들에게 공평하게 나눈다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지만 이게 진실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2024년 7월 15일 백호법무법인에서 공증된 유언장. 전 재산 총 30억 원을 막내 아들 이정수에게 증여한다. 연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 80명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았어요. 강남 아파트 8억, 서초 아파트 9억, 성남 빌라 6억, 예금 7억. 전부 막내에게만. 막내 며느리 한미영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형수님, 지금 무슨... 앉으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한미영이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저는 30년을 모셨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밥 짓고 일주일에 3번 병원 모시고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고 제사 지내고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제 이름을 불러주신 적이 없어요. 그냥 야 수경아였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들렸어요. 그런데 막내 며느리는 과일 한 번 사오면 효녀고 병문안 한 번 가면 착한 며느리였습니다. 한미영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무대 위 스크린으로 걸어갔어요. 호텔 직원이 당황해하며 저를 봤습니다. 이거 재생해주세요. 네. 지금 당장요. 직원이 USB를 받아서 연결했어요.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머니, 유언장은 잘 보관하고 계시죠? 정수의 목소리였어요. 연회장 80명이 일제히 스피커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금고에 넣어뒀어. 너만 알고 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 형들은 모르죠? 정훈이는 알아. 한 달 전에 말했어. 정민이는 모르고. 형수는요? 수경이? 그 애가 뭘 알겠어. 30년 동안 시키는 대로만 하던 애가. 웃음소리가 녹음 파일에서 들렸어요. 연회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어머니, 형수가 알면 난리 날 텐데요. 괜찮아. 수경이는 말도 못해. 원래 그런 애야. 녹음이 멈췄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30년 동안 시키는 대로만 하던 애.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말도 못하는 애.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닥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30년 동안 말을 못했어요. 참았습니다. 이해했습니다.
희생했습니다. 하객들이 시어머니를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계셨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말하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다시 들어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공평하게 나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어요. 30년을 모신 며느리에게는 한 푼도 없습니다. 정민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이게 사실입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민이가 정수를 쳐다봤어요. 정수야, 너 이거 알고 있었어? 정수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형, 그게... 대답해. 알고 있었어. 연회장이 술렁였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이거 심하네. 30년을 모셨는데 한 푼도 없다니. 막내만 30억을 받는다고?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났으니까요. 무대에서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걸을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낸 거니까요. 저는 연회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하객들의 수군거림, 정민이의 고함, 한미영의 변명, 시어머니의 울음소리.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호텔 정원 벤치에 앉았어요. 그리고 울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서 울었어요. 30년 동안 참았던 울음을요. 누가 들어도 상관없었습니다. 이제는 자유니까요. 10분 후 남편 정훈이 나왔습니다. 여보, 저는 남편을 봤어요. 미안해. 남편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어머니한테도 말했어야 했는데.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한 달 전부터. 남편은 고개를 숙였어요. 여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저는 일어났습니다. 집에 가겠어요. 응? 당신 어머니 모시고 사세요.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여보, 그게 무슨... 30년 했어요. 충분합니다. 저는 걸어 나갔습니다. 남편이 뒤따라왔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혼자서요.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그 자리에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는데 처음으로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도 없고 남편의 발소리도 없고 뭐해라는 말도 없었어요.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숨을 쉬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 준호였어요.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지금 연회장 난리야. 할머니 쓰러지셨어. 그래. 작은아버지랑 막내 아버지가 싸우고 있고 할머니는 구급차 타고 병원 갔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진짜 괜찮아? 괜찮아. 준호야, 너는 아빠 도와드려. 알았어. 근데 엄마. 응? 잘했어. 엄마가 3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나도 알아.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의 그 한마디가 30년치 위로가 되었어요. 고마워, 준호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봤어요. 12월의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후 3시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여보,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백호병원 응급실. 그래요. 쇼크로 실신하셨어. 지금 안정은 찾으셨는데. 다행이네요. 여보, 그게 다야?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뭐라고 하길 바라요? 적어도 걱정이라도. 30년 동안 제가 아플 때 어머니가 걱정해 주셨나요? 남편은 말이 없었어요.
2015년에 제가 독감으로 40도 열이 났을 때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해요? 야, 수경아. 저녁은 누가 차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보, 그날 저는 열이 나는데도 부엌에 들어가서 저녁을 차렸어요. 그리고 쓰러졌죠. 거실에서요. 남편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이제 그만 미안하다고 하세요.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돌아오는 게 아니니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오후 5시 정민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형수님, 저예요. 정민이. 네.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저는 몰랐어요. 형수님이 그렇게 힘드셨는지. 괜찮아요. 아니에요. 저도 잘못했어요. 알면서도 모른 척 했으니까. 정민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지금 막내랑 싸웠어요. 어떻게 30억을 혼자 받을 생각을 했냐고. 그래서요? 정수가 뻔뻔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머니가 주신 거니까 받을 거라고. 형들이 뭐라고 할 자격 없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역시 막내답네요. 형수님, 저는 형수님 편이에요. 30년 동안 우리 어머니 모신 게 형수님이잖아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생각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제 편이 되어줬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오후 7시 준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깨어나셨어. 그런데 난리야. 무슨 일인데? 작은아버지가 막내 아버지한테 유산 포기각서 쓰라고 해. 그래서 막내 아버지가 안 쓴대. 어머니가 준 거니까 받을 거라고. 그러니까 작은아버지가 소송하겠대. 할머니는 뭐라고 하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셔. 그냥 누워서 천장만 보고 계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어머니도 이제 아시겠죠. 30년 동안 무시했던 며느리가 얼마나 강한 사람이었는지. 밤 9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정훈이 들어왔어요. 얼굴이 피곤해 보였습니다. 여보, 오셨어요. 어머니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셔. 내일 퇴원하신대. 그러세요. 여보, 우리 얘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봤어요. 말씀하세요. 어머니한테 말했어. 형수님 30년 모셨는데 이건 아니라고. 그래서요? 어머니가 울더라. 자기가 잘못했다고.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안 우시던 분이 이제 우시네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 어머니도 반성하고 계셔. 당신은 언제 반성했어요? 남편이 말을 멈췄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잖아요. 한 달 전부터. 그런데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당신은 어머니 편이었어요. 30년 내내. 한 번도 제 편이 된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고 싶어?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따로 살고 싶어요. 뭐? 어머니랑 당신이랑 사세요. 저는 이제 안 합니다. 여보, 그게 무슨 30년 했어요. 충분합니다. 이제는 제 인생 살고 싶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어요. 진심이야? 네, 진심이에요. 그럼 이혼하자는 거야?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이혼까지는 아니에요. 그냥 따로 살고 싶어요. 동거는 이제 못하겠어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어머니 모실게. 너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고마워요. 그날 밤 저는 제 방에서 잤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자는 방이었어요. 편안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집에 돌아오셨어요. 남편과 준호가 모셔왔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시어머니를 봤어요.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이 많이 늙어 보였어요. 하루 만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수경아,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제대로 부르셨습니다. 네, 미안하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이제 아셨군요. 제 목소리는 차갑게 나왔어요. 용서해줘. 용서는요.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30년을 하루아침에 잊을 수는 없으니까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다. 그날 오후 정민이가 찾아왔습니다. 형수님, 저 변호사 선임했어요. 무슨 변호사요? 유산소송이요. 막내가 30억 혼자 받는 건 안 돼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대요. 그래요? 네. 유류분 청구권이라는 게 있대요. 법정 상속분의 절반은 무조건 받을 수 있다고. 잘 됐네요. 형수님도 소송에 참여하세요. 형수님 목도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는 괜찮아요. 왜요? 형수님이 30년을 모셨는데 저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인정이 필요했어요. 정민이가 저를 봤습니다. 어제 팔순잔치에서 하객 80명 앞에서 진실을 말했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형수님, 동서는 당신 목 찾으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 거예요. 정민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형수님 존경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는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어요. 식사도 거의 안 하시고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막내 정수는 집에 오지 않았어요. 차남 정민이가 소송을 걸었다는 소식을 듣고 발을 끊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친구분들도 연락이 끊겼어요. 팔순잔치에서 있었던 일이 입소문을 탔거든요. 30년 모신 며느리한테 한 푼도 안 주고 막내한테만 30억을 줬대. 며느리가 팔순잔치에서 폭로했대. 80명 앞에서. 너무하지. 그 며느리가 얼마나 착했는데.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아침에 신용을 잃으셨어요. 평생 쌓아온 체면이 무너졌습니다. 어느 날 밤 시어머니가 제 방문을 두드렸어요. 수경아, 들어가도 되겠니? 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휠체어 없이 걸어서 오셨어요. 많이 회복하신 모양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시어머니가 제 침대 끝에 앉으셨어요. 수경아, 나 정말 미안해. 네. 30년 동안 너한테 너무 못했어. 알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말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너무 착해서 그랬어. 내가. 네. 넌 뭘 시켜도 하잖아. 새벽 5시에 일어나라면 일어나고 병원 가자면 가고 한 번도 싫다는 말을 안 했어. 그게 제 잘못인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너무 당연하게 여긴 거야. 내 헌신을. 그게 내 잘못이야. 저는 시어머니를 봤어요. 80세의 노인.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은 사람. 조금 불쌍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아직이었어요. 어머니, 시간이 필요해요. 알아. 기다릴게. 시어머니가 일어나서 나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30년이 하루아침에 무너졌구나. 어머니도 막내도 그 모든 거짓이.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선언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짐을 쌌어요. 30년 동안 이 집에서 살았지만 제 물건은 많지 않았습니다. 옷가지, 책 몇 권, 사진 앨범.
캐리어 2개면 충분했어요. 남편 정훈이 방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정말 나가는 거야? 네. 어디로 갈 건데? 원룸 하나 얻었어요. 백호 아파트 근처예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혼까지는 안 한다며? 네, 이혼은 안 해요. 그냥 따로 살 거예요. 그게 무슨, 당신은 어머니 모시세요. 저는 이제 제 인생 살고 싶어요. 저는 캐리어를 닫았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인생을 살았어요. 시어머니의 며느리로, 당신의 아내로. 하지만 이수경으로는 살지 못했어요. 여보, 이제는 이수경으로 살고 싶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거실로 나왔어요. 시어머니가 휠체어에 앉아 계셨습니다. 많이 회복하셨지만 아직 걷기는 힘드셨어요. 수경아. 네. 정말 가는 거니? 네, 어머니.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나 때문이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 때문이에요. 뭐? 30년 동안 제가 저를 잃어버렸어요. 이제 찾고 싶어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알아요. 하지만 미안하다고 30년이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저는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아들 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짐 들어줄게. 고마워, 준호야. 준호가 캐리어를 들었어요. 엄마, 잘하는 거야. 응원할게. 고마워.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경아, 언제든지 돌아와. 기다릴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을 닫고 나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이 집을 나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가슴이 뻥 뚫렸어요.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요. 새 집은 작았습니다. 원룸 20평, 거실도 없고 방 하나에 부엌이 붙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공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온전히 제 공간. 저는 짐을 풀면서 웃음이 났어요. 옷장에 제 옷만 걸려 있었습니다. 남편 옷도 없고 시어머니 물건도 없고 냉장고에는 제가 먹고 싶은 것만 넣었어요. 과일도 요구르트도 치즈도 30년 동안 시어머니가 싫어한다고 못 먹었던 것들이요. 저녁 7시 제가 좋아하는 파스타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혼자서요. 텔레비전을 틀고 소파에 앉아서 천천히 먹었어요. 아무도 밥 언제 나와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국이 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맛본 고요였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하나, 포크 하나. 30년 동안 6명분의 설거지를 했는데 이제는 하나만 하면 됐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12월의 밤하늘에 별이 보였어요. 서울에서 별을 본 게 얼마만인지 몰랐습니다. 30년 동안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볼 여유가 없었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이었어요. 여보, 잘 도착했어? 네. 집은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머니가 계속 우셔. 수경이 보고 싶다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어머니도 저도. 알았어. 무리하지 마. 당신도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 자는 침대. 편안했습니다.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 부름도 듣지 않고 그냥 저 혼자 잠이 스르르 왔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났어요. 30년 동안 새벽 5시에 일어났는데 이제는 7시였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어요.
저는 커피를 내려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지?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시고 남편을 챙기고 집안일을 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었어요. 무엇이든요. 2주 후 저는 백호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꽃꽂이 수업이었어요. 평생 하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해서 못했었죠. 수업 첫날 선생님이 물었어요. 왜 꽃꽂이를 배우고 싶으세요? 꽃이 좋아서요. 좋은 이유네요. 저는 장미를 손에 쥐고 꽃병에 꽂았습니다. 서툴렀지만 행복했어요. 3개월 후 저는 꽃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시급 10,000원짜리 일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의지로 선택한 일. 꽃집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어요. 수경 씨, 손이 참 예쁘시네요. 꽃 다루는 게 자연스러워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꽃집 하나 차리세요. 잘하실 것 같아요. 그 말이 제 마음에 씨앗을 심었습니다. 꽃집, 제 가게, 제 이름으로 된 6개월 후 저는 작은 꽃집을 열었습니다. 가게 이름은 수경이네 꽃집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이 걸린 간판. 5평짜리 작은 가게였지만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개업 첫날 아들 준호가 왔어요. 엄마, 축하해. 꽃집 정말 예쁘다. 고마워, 준호야. 준호가 화환을 보냈습니다.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차남 정민이도 왔어요.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꽃집 대박 나세요. 고마워요. 남편 정훈도 왔습니다. 여보, 축하해. 정말 멋지다. 고마워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30년 동안 내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어. 이제 알았으니 됐어요. 나도 변할게. 어머니도 많이 반성하고 계셔. 알아요. 천천히 갈게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3시 손님이 들어왔어요. 첫 손님이었습니다. 장미 한 다발 주세요. 네, 어떤 색으로 드릴까요? 빨간 장미요. 저는 정성껏 장미를 골라서 포장했어요. 리본을 묶고 카드를 달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웃으며 나갔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일, 제가 원하는 삶, 제 이름으로 사는 인생이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2025년 12월 꽃집을 연 지 1년이 됐습니다. 작은 가게였지만 단골 손님이 생겼어요. 수경 씨네 꽃은 정성이 느껴져요. 고마워요. 매출은 많지 않았지만 제 힘으로 버는 돈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통장에 찍히는 제 돈. 그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랐어요. 오후 5시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갔습니다. 제 원룸. 20평짜리 작은 공간이지만 온전히 제 집이었어요. 저녁은 간단하게 샐러드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다가 책을 읽고 9시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30년 동안 누리지 못한 평범함이었으니까요. 주말에는 남편을 만났습니다. 정훈과 저는 이혼하지 않았어요. 대신 따로 살기로 했습니다. 주말마다 만나서 밥 먹고 산책하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연애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요즘 표정이 밝아졌어. 그래요? 응. 예전보다 훨씬 행복해 보여. 저는 웃었어요. 행복해요. 정말로. 나도 반성 많이 했어. 30년 동안 내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보지 않았잖아.
이제는 물어보잖아요. 그래. 앞으로는 계속 물어볼게. 여보가 원하는 게 뭔지.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지는 따뜻함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요양원에 계셨어요. 백호요양원. 깨끗하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 번 찾아뵀어요. 꽃다발을 들고요. 어머니 왔어요. 수경아. 시어머니는 많이 늙으셨어요. 1년 만에 10년은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꽃이 예쁘네. 제 가게에서 가져왔어요. 내 가게? 네. 꽃집 차렸어요. 시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잘했구나. 정말 잘했어. 고마워요, 어머니. 수경아, 나 정말 미안해. 30년 동안. 알아요. 이제 됐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서는 아직도 진행 중이었어요. 하지만 미움은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막내 정수는 형제들과 완전히 단절됐습니다. 유산소송에서 정민이가 이겼거든요. 법원은 유류분 청구권을 인정했어요. 30억을 3분의 1씩 나누라고 판결했습니다. 정수는 10억만 받았어요. 나머지는 정훈과 정민이가 10억씩 나눠 가졌습니다. 정수는 그 후로 집에 오지 않았어요. 한미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게 제일 슬프다고 하셨어요. 막내가 제일 사랑했는데 어머니 사랑은 주는 만큼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 내 말이 맞아.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아들 준호가 제 꽃집에 왔어요.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자. 그래, 좋아. 둘이서 백호 식당에 가서 파스타를 먹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 응, 행복해. 꽃집은 잘 돼? 응. 돈은 많이 못 벌지만 재밌어. 매일 꽃을 만지니까. 준호가 웃었어요. 엄마 꿈이 뭐야? 응? 앞으로 하고 싶은 거.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큰 꽃집은 아니어도 돼. 그냥 지금처럼 작은 가게에서 손님들 맞이하고 예쁜 꽃 만지고 그렇게 살고 싶어. 좋은 꿈이다. 그래. 응. 엄마가 원하는 거니까. 준호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30년 동안 고생했어. 이제는 행복하게 살아.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고마운 눈물이었습니다. 고마워, 준호야. 나도 고마워. 엄마가 내 엄마여서. 집에 돌아와서 창가에 앉았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 불빛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커피를 마시며 지난 1년을 돌아봤습니다. 팔순잔치에서 진실을 폭로한 날, 집을 나온 날, 꽃집을 연 날, 하나하나가 제 선택이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선택한 삶. 다음 날 꽃집을 열었습니다. 오전 10시 첫 손님이 들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저는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미소. 이제는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꽃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구나. 3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중요한 건 용기였어요. 나를 찾을 용기. 아니요라고 말할 용기. 그리고 새로 시작할 용기. 저는 그 용기를 냈고 새로운 인생을 얻었습니다. 작지만 온전히 제 것인. 저녁 6시 가게 문을 닫았어요. 마지막 손님을 배웅하고 불을 끄고 문을 잠갔습니다. 간판을 올려다 봤어요. 수경이네 꽃집. 제 이름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찾은 제 이름. 30년 만에 시작한 제 인생. 저는 웃으며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한 12월의 밤 공기를 마시며 하늘을 올려다보니 별이 보였어요.
수경아, 잘했어.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사람에게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도, 며느리여도, 주부여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가요. 30년 동안 그 권리를 잃고 살았지만, 이제는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놓지 않을 겁니다. 제 이름으로 사는 인생, 이수경의 인생을요.